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일요일 새벽 2시가 1시로 바뀌면서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LA 인천 노선 항공기의 출도착 시간도 변경됩니다. 타운 내 도로에서의 자동차 불법 경주와 노숙자 문제 등으로 치안 불안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LA시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정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실내업소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파이자가 자신들이 개발한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기업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반발해서 11개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4개 주 법무장관들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 추진한 인프라 예산안 처리 시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관련 예산안 처리 시기를 추수감사절 이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선 뒤졌지만 당원들 표심에서 압승했습니다.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한국 대선 레이스는 사자 대결로 출발했습니다. 다자구도가 끝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레이얼 브레이너 연준 이사를 각각 면담했습니다. 연준 차기 의장 지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53만 1,000개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4.6%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줄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고용 호조에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LA론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54도에서 56도가량 되겠고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구름 끼거나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1도에서 7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1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오는 일요일 새벽 2시가 1시로 바뀌면서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애리조나주와의 시차는 없어지고 하와이와의 시차도 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어납니다. LA와 인천 간의 항공기 운항 시간 역시 변경이 됩니다.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018편 출발 시간은 현행 오전 11시 50분에서 오전 10시 50분으로 1시간이 앞당겨지고 밤 11시 30분에 출발하는 K012편은 밤 10시 40분으로 50분이 빨라집니다. 인천을 출발해서 LA에 도착을 하는 K017의 도착 시간은 8시 30분, K011편은 낮 1시 30분으로 지금보다 1시간씩 빨라집니다.
한인타운 내 불법 레이싱과 길거리 아시안 증오 범죄 그리고 대낮에 벌어지는 강절도, 홈리스로 인한 각종 문제점 등 치안 불안이 지적되는 가운데 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타운의 각종 강절도와 인종증오 범죄, 홈리스 문제에다 타인종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불법 레이싱이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치안 부재로 타운 주민들의 비즈니스 업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타운 곳곳에 텐트를 치고 있는 홈리스들의 노상방뇨와 탈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욕설 등으로 눈살이 찌푸리게 하고 있어 어두운 밤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대낮에도 타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꺼리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타운 한복판에서 불법 레이싱이나 오토바이 폭주적으로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소에 불편을 끼치고 눈살이 찌푸리게 하는데도 경찰은 찾아보기 힘들어 치안 부재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밤사이 틈탄 절도 행각으로 업소 피해가 줄을 잇고 있음에도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망연자실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만연한 치안 부재로 이제 체념 단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했습니다. 타운 내 식당 우국의 변용복 대표는 업소가 절도 피해를 입어도 경찰들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다 보니 이제는 같은 피해가 발생해도 내운을 탓하며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운수 나쁜 날로 그냥 생각을 하고 요새는 넘어가죠. 경찰을 부른다고 바로바로 오지도 않고 또 왔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그 친구들을 잡아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죠.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맥이 빠진 주민들은 경찰 도움 없이 알아서 상황을 해결해 나가거나 범죄 피해를 입어도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인 남성 정 씨는 타운에서 자신의 아내가 출근길 히스패닉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음에도 경찰 측의 늦장 대응으로 신고조차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올림픽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하려고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뭐 기다리려면 기다리고 가려면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리포트 하려고 전화했다. 그럼 그런 식으로 메시지 남기는 거죠. 근데 아무도 리턴콜을 안 해주는 거죠. 아예 전화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경찰한테 정말 실망을 한 거죠. 한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찰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아랑곳 없이 계속되는 늦장 대응 혹은 아예 대응 회피로 보이는 태도에 지친 주민들은 이제 경찰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올림픽 경찰서 후원의 브래드리 변호사는 LA시의 경찰 예산 축소로 올림픽 경찰서 인력들이 다른 부서로 전출되면서 예전과 비교해 타운 치안 인력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에서 경찰력을 줄이고 또 경찰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반대적인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지금은 많이들 리타를 하세요. 다른 경찰서에 부족하거나 거기서 이제 일이 생기거나 그럴 적에는 올림픽 경찰서에 있는 경찰분들을 갖다가 또 그쪽으로 디스패치를 시키기 때문에 치안 인력 부족으로 주민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으면 모를까 재산 피해는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타운 치안을 바로 세우지 않고는 타운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치안력 부재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흥사단 옛 단소 건물의 사적지 지정안이 어제 열린 LA시 문화사적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문화사적위원회는 2차 공청회를 통해 한인들을 포함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커미셔너들의 표결을 통해서 찬성 3대 반대 1로 흥사단 옛 단소 건물 사적지 지정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적지 지정은 앞으로 2개의 산을 더 넘어야 최종 확정이 됩니다. LA시 토지이용관리계획국이 주최하는 공청회를 거쳐 이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뒤에 마지막으로 LA시의회가 진행하는 4차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흥사단 옛 단소 건물의 사적지 지정이 최종 결정됩니다. LA 다운타운의 유가 고가 철거 작업으로 인해서 이번 주말 101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교통통제 구간은 10번 프리웨이와 101번 프리웨이 만나는 곳부터 5번과 10번 그리고 101번 프리웨이가 갈라지는 곳까지 2.5마일 구간입니다. 또한 6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에서 101번 프리웨이로의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교통통제는 오늘 밤 10시부터 일요일 낮 3시까지입니다. LA시 교통국이 전기버스 충전소를 건립합니다. 시교통국은 주 에너지위원회로부터 전기버스 충전소 건립 기금으로 $60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교통국은 오는 2028년까지 시내 모든 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9대 전기버스가 LA시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내년엔 30대 전기버스가 추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주민 가운데 저소득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근로자는 올 1분기 기준 425만여 명이고 평균 연봉은 6만 5천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분기 평균 연봉인 6만 2천 달러에 비해 6% 증가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근로자는 지난해 1분기보다 6.9%가 감소했습니다. 비즈니스 저널은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2018년 기준 LA 카운티의 가구당 소득도 발표했는데 중간 소득은 6만 4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인 가구는 전체 9.3%를 차지했는데 연소득 1만 달러 미만의 초극빈층도 5.8%에 달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비치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실비치 경찰은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실비치 블루버드와 세인 앤드루스 드라이브 교차로에서 차량 2대 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동승자 1명도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여성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 여성을 음주운전과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천여 명의 카이저 퍼머넨트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임금이 개선되지 않으면 오는 15일에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카이저 퍼머넨트보다 재정적으로 탄탄하지 않은 다른 헬스케어 시스템은 의료진들에게 임금 대폭 인상과 인센티브를 통해 환자들을 유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카이저 퍼머넨트는 수십억 달러의 재원이 있음에도 노조 측이 제기한 문제인 인력 부족, 인종적 정의, 그리고 공정한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일 앞으로 열흘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만 1천여 명의 간호사, 약사, 의료진들이 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유나이티드 스틸 워커스 로컬 7600의 7,400여 명의 의료진들과 3,400여 명의 오레곤 연방 간호사, 헬스케어 프로페션 또한 같은 날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 최대 3만 2천여 명의 의료진들이 파업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LA시의 실내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CDC나 외국 정부가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의 원본이나 사본 또는 증명서의 사진을 제시해도 되고 디지털 레코드 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을 할 때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8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첫 3주간은 계도기간인 만큼 벌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며 이를 위반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위반 시에 $1,000, 두 번째는 $2,000, 그리고 세 번째 적발될 경우에는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백신 접종 예외 대상자들은 업소 방문 72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보여주면 업소 출입이 가능합니다. 술집과 나이트클럽 등에 적용되는 LA 카운티 행정명령과는 달리 LA시 행정명령은 식당과 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일부 시 건물 등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돌파 감염자는 6만 8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590만 명의 주민들 가운데 6만 8,78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314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돌파 감염률은 1.2%, 병원 입원율은 0.039%를 기록했습니다.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은 3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49명, 사망자는 24명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664명으로 어제보다 14명이 증가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5명 늘어난 1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오늘도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집계된 입원 환자는 212명,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5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83명, 그리고 사망자는 3명이 보고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10월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렌지 카운티의 10월 사망자 수는 61명으로 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마련합니다. 5시 18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은 이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프리몬트 스트리트까지 10마일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힐 스트리트 구간부터 다운타운 인근 심한 정체 현상 보이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체 현상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입니다. 4가 구간부터 7가 구간까지 7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위험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60번 웨스트 방면 57번 사우스와 만나는 구간 인명피해 없는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제약사 파이자가 자사가 개발한 알약 형태 코로나19 치료제가 입원과 사망 위험을 89%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마크앤컴퍼니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능가하는 것으로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는 알약 형태입니다. 화이자는 이 알약으로 코로나19 감염자 1200명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증상이 가볍거나 중간 수준이지만 비만이나 기저질환으로 입원 위험이 높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증상이 시작된 뒤 사흘 안에 알약을 복용한 사람은 0.8%만 입원했습니다. 또 치료 후 28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반면 위약을 먹은 사람은 7%가 입원했고 이들 가운데 7명이 사망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를 토대로 자사치료제가 입원과 사망 위험을 89%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Within 3 days of the symptoms, you have now 89% protection from disease leading to hospitalization with our medicines, and the data indicate 100% protection from death. 외신들은 머크앤컴퍼니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빌의 효과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머크는 지난달 임상시험 결과 몰루피라비르가 코로나19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공개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몰루피라빌의 사용을 승인했고 미 식품의약국 FDA도 곧 검토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후발주자인 화이자도 FDA에 가능한 빨리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We have already secured millions of doses, and the therapy would be another tool in our toolbox to protect people from what the worst outcomes of COVID. 전문가들은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상황에서 사용하기 쉽고 효과적인 치료제들이 향후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시에서는 접종자에게 $100를 주기로 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학생인 자녀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힌 부모에게 $100짜리 선불카드를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선불카드 대신 자유의 여신상 관람권이나 마이너리그 야구 경기 티켓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카고시도 백신을 맞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 $100짜리 선불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시도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부모의 경우 마켓에서 쓸 수 있는 $100짜리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고, 루이지애나주도 곧 5세에서 11세에게 $100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캇 고틀리브 전 FDA 국장이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오늘 CNBC에 출연을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한 조치로 이번 팬데믹이 막바지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1월 4일까지 이번 팬데믹이 끝날 수 있다. 적어도 델타 변이의 파고를 넘어선 뒤 전국에서는 그럴 수 있고 우리는 이후에는 더 풍토병이 될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시시피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반발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에릭 슈밋 미주리주 법무장관 등은 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며 현명하지 못하다며 소송을 주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미주리주 외에도 알래스카, 애리조나, 몬태나 등 10개 주가 합류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인 탐 밀러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실도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의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한 데 이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조치가 팬데믹과 싸우기 위한 연방정부의 활동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소 24개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공화당 주지사들과 일부 산업계 단체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올해 항공기 내 마스크 착용 거부 등 모두 5,000명이 넘는 진상 승객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올 들어 지금까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난폭 승객 사례가 5,03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2.4%인 3,642건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FAA는 이 가운데 950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6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227건에 대해서는 민사상 처벌로 이어질 법 집행 조치에 들어갔고, 특히 폭력 등 심각한 사례인 37건의 경우 연방수사국 FBI가 형사상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와 FBI는 성명을 내고 FAA가 언급한 37건의 사건에 대한 검토를 우선시하고 적절한 형사 기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10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 팬데믹에 대한 전 세계적인 조처와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외교장관들이 대유행 종식과 미래 대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회의 소집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20여 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도 초청을 받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충격, 미래 위협을 점검하고 백신 형평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화상으로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염병 대유행 극복에서도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역점 추진한 인프라 예산의 한 축인 사회복지성 예산안 처리 시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일부 반대가 나와 이를 조율하느라 이미 몇 달을 허비했지만 여전히 남은 쟁점을 말끔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늘 사회복지성 예산의 처리 시기를 추수감사절인 11월 25일 이전으로 연기하고 대신 또 다른 한 축인 인프라 예산은 오늘 표결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오늘 두 예산안 모두를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못하자 절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인데 지도부의 뜻대로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타이완에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와 마르코 루비오, 미트 롬니 등 공화당 상원 의원 6명이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는 2032년까지 타이완에 자금 지원과 차관을 합쳐 매년 2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타이완 전쟁 억제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고 타이완 국방력을 증강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다만 원조를 위해서는 대만이 원조 금액만큼 자체 국방 지출도 늘리며 자체 국방력 증진을 위해 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미국이 관여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또 법안에는 미국이 대만의 무기를 더 쉽게 판매하도록 기존 무기 수출 통제법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백악관은 연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의 화상회담 때 양국의 영사관 재개관이 의제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딘 리버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화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아젠다를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영사관 재개관은 이 논의의 일부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화상회담에서 영사관 재개관과 비자 발급 완화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버먼 대변인은 이 보도는 틀렸고 부정확하다며 이런 일이 검토되거나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회담은 두 나라 간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의 일부라면서 실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올해 미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으로 남자 아기는 리암, 여자 아이는 소피아가 각각 꼽혔습니다. 매년 아기 이름 장명 추이를 분석해온 베이비센터는 올해 출생한 아이들의 이름을 분류한 결과 남자아이 이름으로 리암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노아와 올리버, 엘리샤, 루카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자아이 이름으로는 소피아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에마와 에밀리아, 에바, 샬럿 등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린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을 후보들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뒤졌지만 당원들 표심에서 압승한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자신의 키워드로 내세웠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부는 결국 당심에서 갈렸습니다. 최종 득표율 47.85%, 윤석열 후보는 41.5%인 2위 홍준표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선 10%포인트 넘게 뒤지고도 당원 투표에서의 압승으로 후보가 됐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한 당심이 반문재인 기수를 자임했던 윤 후보에게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후보 역시 수락연설에서 자신이 문재인 정권의 대척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자신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정치 공작도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 공작도 국민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키워드로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습니다. 정치 신인인 자신을 국민이 택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정치권 눈치 안 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윤 후보는 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규제 혁파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교육 혁신 등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 선출에 나머지 3명의 경쟁 후보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승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주었다는 역할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보로서의 첫 일정으로 오늘 아침 가락시장을 찾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이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두 사람은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를 판가름짓는 백척간두의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장기간 양강구도를 구축해왔는데 이 두 주자를 향한 최근 민심의 흐름은 어땠을지 YTN이 정리했습니다. 여야 대선 잠룡들이 다 함께 경쟁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가상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한 발짝 앞서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4곳의 공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줄곧 상대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 한 번도 윤석열 후보에게 추월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SBS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 간 격차는 조금 적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난달 10일 이후 이낙연 전 대표와 갈등 여파 등으로 윤 후보와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례조사에서도 이 후보 선출 후인 10월 둘째 주부터 엎치락 뒤치락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이슈 정면 돌파를 시도한 이 후보가 다시 뒤집는가 싶더니 전두환 발언 파문과 개사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와 초접전 구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생개혁 세력과 구태 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 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다시 편가르기와 포퓰리즘으로 대표되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 원칙 없는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무도함을 국민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범진보, 범보수 후보가 모두 대선을 완주하는 다자 대결 역시 오차 범위 안에서 치열한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승부추는 어느 쪽으로도 쉽게 기울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후보 단일화에 성공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유일한 대표 주자가 되는지에 따라서도 향후 대선 지형이 심하게 출렁일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통적 보수세가 강한 대구 지역을 찾아서 자신은 실용주의자라며 좋은 정책이라면 김대중 정책과 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경북대학교에서 진행한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궁극적으로 언급한 데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한쪽만 일방적으로 지지한 결과 대구가 발전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도 성장 정책과 자신이 내건 대규모 국가 투자를 통한 국가주도 성장 회복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며 박정희 정권에서는 소수에 집중해 불평등 성장 전략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했던 실언 극복을 위해서 1박 2일 광주 행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봉하마을도 찾아 당심을 넘어선 민심 잡기도 시도하는데 각종 의혹을 돌파하기 위한 당의 전폭적 지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당심에선 밀렸지만 민심에서 앞선 홍준표 의원까지 경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모두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꼭 나서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일단 원팀을 향해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나온 실언에 대해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과 또 그것이 표현돼서 국민들께 들릴 때 그 받아들이는 그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그 엄연한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과 사퇴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실수는 본선 경쟁력을 고려할 때 뼈아픈 실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윤 후보는 사죄하는 차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기로 했습니다.
당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민심을 잡기 위해서 봉하마을 행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가족 관련 의혹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은 부담이지만 고발 사주와 대장동으로 뒤덮인 대선판에서 누가 덜 나쁜지를 경쟁하는 선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윤 후보를 위해 비단 주머니를 내놓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당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탄압 프레임이라는 주장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공작이나 불법적인 이런 선거 개입을 계속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이젠 문 정권을 향한 대표적 공격수이자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거듭난 윤석열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층 단단해졌다는 평가지만 여당의 집중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이른바 전자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는 문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정부와는 달리 미국은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다음 달에 있을 양국 협의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YTN입니다.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폴 러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 한 말입니다. Most plans never survive first contact. And so as we move forward with our plan, we will adjust. But in all cases, I can assure you. 전자권 전환을 또 연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인데 내년 상반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국방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큰 틀에서 지금 한미 간의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의 계획 조정 발언은 전자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이 연기되어 온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기본 운용 능력과 완전 운용 능력,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한 뒤 전자권 전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단계 기본 운용 능력 검증이 끝난 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검증 절차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이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전환 시기를 분명히 해달라는 주문이 제기됐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에서 이 시기 반드시 못 받고 오실 것을 호소를 드립니다. 그 국민의 여망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SCM에서도 미국은 전자권 전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 연합사령관의 발언이 겹치면서 올해 SCM에서도 전자권 전환 시기 확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10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203.72포인트가 오른 36,327.9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7.47포인트가 오른 4,697.53, 나스닥 지수는 31.28포인트 상승한 15,971.5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3%가량이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 46센트가 오른 배럴당 81달러 27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 지난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떨어져 마감했지만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곧바로 80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준 차기 의장 지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각각 면담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종 언론에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번 면담 소식을 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조만간 지명자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연준 의장 지명에 관한 질문에 매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8년에 취임한 파월 의장은 그간 연준 의장이 연임한 전례가 매우 많은 데다 팬데믹 국면에서 금융정책을 무난히 이끌었다는 평가에 따라 연임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인 엘리자베트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파월 의장의 금융권 규제 완화를 이유로 연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임하지 못할 경우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주춤했던 고용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노동부는 10월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53만 1000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일자리 증가폭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5만 개를 비교적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부진했던 8월에서 9월 고용지표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일자리 증가폭은 당초에 발표된 36만 6천 개에서 48만 3천 개로 9월의 일자리 증가폭은 종전 19만 4천 개에서 이번에 31만 2천 개로 각각 올라갔습니다. 공공 부분 일자리는 7만 3천 개가 감소했지만 민간 부분 일자리가 60만 4천 개 증가해서 전체 고용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실업률은 4.6%로 9월의 4.8%보다 0.2%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에 대해 언론들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고용회복세가 정상 궤도에 다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기업 보도자료를 빙자한 가상화폐 사기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가상화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가짜 자료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식료품체인 크로거도 같은 수법의 사기에 휘말렸습니다. 크로거는 오늘 자사 매장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캐시 결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는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기업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업체 PR 뉴스와이어에는 크로거 명의의 가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기 자료는 PR 뉴스와이어와 온라인으로 연동된 크로거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크로거는 비트코인 캐시 결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사기라며 이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고 PR 뉴스와이어도 가짜 자료를 무시하라고 공지했습니다. 크로거는 PR 뉴스와이어에 문의해 사기 자료 배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법무부가 배달용 전기 트럭 업체 워크호스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 맨하탄 지방검찰청이 워크호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조사가 어느 부분에서 진행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도 워크호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9월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워크호스는 이후 안전당국에 허위 진술을 전달했다는 점을 SEC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워크호스는 지난 14개월 동안 연방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 세 번째 전기차 업체가 됐습니다. 지난 7월 법무부와 SEC는 증권 사기로 니콜라의 창립자인 트레버 밀턴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워크호스의 초창기 투자자였던 로즈타운 모터스도 법무부와 SEC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워크호스나 로즈타운 모두 회사의 생산과 미래 사업 전망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던 공매도 투자자들의 공격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메타가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소매점 개장을 논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관계자와 메타의 내부 문건을 인용, 메타가 궁극적으로 전 세계로 확장될 소매점의 오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매점에는 메타의 가상현실 헤드셋인 오큘러스나 페이스북을 통해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포털 기기 등이 전시돼 소비자들이 이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메타가 선글라스 업체인 레이벤과 협업해 개발한 스마트 선글라스도 전시 품목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으로 작동시키는 이 선글라스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소매점의 명칭은 페이스북 허브, 페이스북 이노베이션, 페이스북 리얼리티 스토어 등 다양한 후보가 논의됐지만 페이스북 스토어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뽑혔습니다. 다만 최근 사명을 바꾼 만큼 최종적으로는 다른 이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5일) 금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LA 다운타운이 현재 기온 6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LA 지역 오늘 밤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밤 최저 기온은 54도에서 56도가량,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1도에서 74도, 밤 최저 53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해안가에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9시경까지 짙은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알아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2도가량,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9도, 해안가는 65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67도에서 70도가량 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76도,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역시 이어지면서 낮 최고 84도, 밤 최저 74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쁩니다.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제주에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입동인데 서울의 낮 기온이 섭씨 21도가량으로 포근한 입동이 예상됩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